자, 14회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사 홍길동식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물음 1번 시장 가치를 구하라. 자, 물음 2번 은행의 대출 조건을 이용해서 현금 등가액을 구하라. 자, 물음 3번에서 물음 1번과 물음 2번을 고려해서 매입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라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의 형식은 투자 컨설팅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 문제의 본질은 3방식 평가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결론 보시면요. 이러이러한 토지입니다. 자, 구조는 이러이러하고요. 자, 건물은 이때 준공되었지만 총 공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직접법에 의해서는 이 공사비를 쓰지 말아라 라고 주고 있습니다. 자, 물리적 내용연수 완벽한 페이크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기준에서 감가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상에 자, 일반 상업 지역이라고 나와 있고 용도 지역 저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도시 계획 도로의 접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에서 추가적 언급이 없어요. 뭐 접하니까 얼마를 증가해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저기에 도시 계획 도로 저촉이라고 나와 있으면 저촉에 대해서 감가를 해야 될 건데 거기에서는 감가율을 문제가 제시해 줬어야 할 겁니다. 자, 임대수지 내역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본건의 임대수지 내역이죠. 다음에 자, 대상 부동산 대출 조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물음 2를 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일단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격조사 완료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날짜가 원칙적인 기준 시점이 될 건데 혹시 문제에서 별도의 기준 시점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조사 결과 적정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임대수지가 이어질 거니까 만약에 임대료가 향후 예를 들어서 매년 뭐 3%씩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한 경우에는 K개수 같은 걸 이용해서 안정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안정화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대료는 현 수준에서 여기서 고정되어 있다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자, 표준지역 공시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걸로 땅값 하나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거래 사례가 가하고 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래 사례 가하고 나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다 쓰는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보니까 가는요. 일단은 여러분들 거래 사례를 보실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게 토지 사례인가를 먼저 보셔야 돼. 거래 사례는 한 7, 80%의 확률로 토지 거래 사례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래 사례를 분석하실 때는 이게 본건의 토지 평가할 때 쓸 수 있는 사례인가 그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걸로 일단 봐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혹시 토지 거래 사례가 아니면 건물 사례인가 또는 토지 건물 일체 사례인가 그걸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판단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이 사례가 토지 거래 사례로 쓰라고 준 사례인가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복합부동산 일체 거래 사례인가 보셔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가 건물 거래 사례인가 보셔야 되는데 자, 건물 거래 사례로 주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걸 많이 놓치거나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물 거래 사례를 주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좀 난이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문제에서 거래 사례인데 이 거래 사례를 판단할 때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게 토지 거래 사례인가를 먼저 판단하세요. 근데 토지 사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복합부동산 일체로서의 거래 사례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합부동산 일체의 사례가 아닌 것 같아. 자, 우리가 이걸 판단할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토지의 내용이 중요해. 토지의 내용, 본건과 사례의 용도 지역이 일치하나 그리고 소재한 지역이 인근 지역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자 3번인데 어떠한 거래 사례가 있는데 이 거래 사례는 유사 지역에 있어. 유사 지역에 있는데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가 없어. 자, 유사 지역에 있대. 그런데 지역 요인을 제시를 안 해줬어. 지역 요인 비교가 안 된대.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 생긴 거는 본건하고 매우 유사해. 본건의 토지 건물과 매우 유사하긴 해.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뭔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거 혹시 건물 사례인가를 의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걸 많이 놓친다고요. 이건 그냥 아닌가 봐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건 그냥 이거는 지역률 비교가 안 되네. 이거는 그럼 못 쓰는 사례야 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럴 때에는 바로 이 건물을 기준하기 위해서 준 사례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이 토지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본건하고 소재하는 지역이 달라서 유사지역이라서 지역요인 비교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 가치를 어떻게 공제할 거냐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물어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본건이 A지역이에요. 그리고 유사지역이 B지역입니다. 자, 본건은 A지역에 소재해요. 근데 이 사례는 B지역에 소재한대요. 그랬을 때 이 B지역에 소재하는 이 토지 가치를 어떻게 빼냐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거래 사례를 주는 거예요. B지역에 있는 거래 사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가 1, 2, 3, 4인데 자, 1번은 A지역 사례고요. 2번은 A지역 사례예요. 근데 3번하고 4번은 B지역 사례예요. 그래서 3번은 복합부동산 사례이고 4번은 B지역 소재하는데 토지만의 거래 사례야. 그래서 이 거래 사례 4번을 이용해서 3번의 토지 가치를 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건물만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본건으로 비준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유사지역에 소재하는데 건물을 비준할 수 있나요? 여러분, 건물은 지역이 없죠. 지역 요인이라고 한 거는 토지에 대한 가격 형성 요인입니다. 건물에는 지역 요인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물론 여기도 뭐 깊게 들어가면은 뭐 좀 이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뭐 강원도 산간 오지에다가 뭔가 건물을 지으려면 자재를 막 보내고 인부를 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 수는 있겠죠. 우리 그랬을 때 건물에도 지역적 격차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실제로도 제주도 같은 데다가 뭔가를 지으려고 하면은 그 건설 자재 이런 것들을 배로 날라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많이 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야. 맞아. 맞는데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우리 수험생 수준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건물에 대해서는 지역 요인이 없는 걸로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기출문제에서 건물에 대해서 지역 요인을 물어본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역 요인이 없다고 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물만의 가격을 도출한 다음에 이거를 본건으로 비준해서 본건 건물의 비준가액을 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바로 공시지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줄 때 B 지역 걸 하나 줘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 표가 있잖아요. 표가 이렇게 있었을 때 다 A지역 걸 줘. A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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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지역 걸 주다가 여기 이렇게 B지역이 있어. 이렇게 해서 이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얘의 토지 가치를 구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 사례를 볼 때에는 첫 번째 이게 토지 거래 사례로 쓸 수 있는 건가 먼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은 토지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복합부동산 일체 거래 사례인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건물 비준 사례인가, 건물 사례인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례와 사례끼리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사례와 사례 또는 사례와 표준지가 이렇게 결합해서 하나의 또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고난이도예요. 고난이도인데 과거 기출에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기는 합니다. 자, 나중에 한번 만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거래 사례 나를 보니까 요거는 딱 보자마자 일체 거래 사례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기타 사항에서 부동산 일체로서 가격 상승률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일체 거래 사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임대 사례 나와 있죠. 자, 임대 사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임대 사례를 어떻게 쓰는 거냐라고 하는 것도요. 일단은 토지자녀법을 이용한 토지 순수익을 구하는 사례인가? 그걸 먼저 보셔야 돼. 그걸 먼저 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혹시 복합부동산 일체로서의 수익 사례인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지기속 순수익을 구해서 본건의 토지기속 순수익을 구한 다음에 본건의 토지 수익가액을 구하는 사례인가를 먼저 판단하시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혹시 NOI를 구해서 그 NOI를 본건으로 갖고 와서 본건의 NOI를 구하는 사례인가 이렇게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판단의 순서가 그래요. 자, 그리고 임대 사례를 어떻게 쓰는 건지 판단하실 때에는 어떠한 종류의 환원율이 주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이 별도로 주어진 경우에는 토지기속 순수익을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 다음에 이거 건물 가치 구할 수 있나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임대 사례의 건물 가격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 자료 이용하면은 임대 사례의 건물 가격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임대 사례의 건물 가격 구한 다음에 곱하기 이거 하면은 임대 사례의 건물 기속 순수익 구할 수 있고 요걸 빼주면은 토지 기속 순수익 구할 수가 있고 요걸 본건에 비준하면 되겠죠.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딱 받아보시면은 문제지를 일단
빠르게 넘겨보시면서 문제 전체 구조를 파악하셔야 돼요. 문제 전체 구조. 이 전체 구조를 잘못 설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전체 구조를 잘못 설계하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떤 한 가지 자료를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문제에서 어떤 자료를 줬는데 그 자료가 활용할 방법이 없는, 활용할 자리가 없는 목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목차를 잡았는데, 근데 이 자료는 왜 써먹지를 않지? 이건 왜 준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의 점수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자료는 물론 가끔씩 페이크 자료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다 쓰라고 준 자료예요. 가끔씩 페이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 쓰라고 준 자료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마땅히 쓸 데가 없어 라고 하면 뭔가 내가 설계가 잘못됐다. 또는 두 번째가 뭐냐면 한 가지 자료를 두 군데 이상에 활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역시 그것도 약간 이상한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 실무 기출문제는 한 가지 자료는 한 군데에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자료를 두 군데 이상에 쓴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거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자료는 한 가지 자료에만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아예 쓰임이 없거나 또는 한 가지 자료가 두 군데 이상에 쓰이는 경우에는 뭔가 이상하다. 의심하시고 조금 더 판단을 해보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임대 사례는 토지 사례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 목차가 개별 평가와 일괄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용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가 되죠. 그죠? 토지와 건물이 복합부동산으로서 일체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를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하나로 합쳐서 평가할 때는 일체 평가라고 하지 않고 일괄 평가라고 해요. 아시겠죠? 거래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일체 거래 사례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같이 평가할 때는 일괄 평가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일체 평가가 아니라 사실은 일괄 평가가 법상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괄 평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일체 평가라고 했다고 해서 감점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개별 평가는 토지 그리고 건물 를 각각 구해서 합하는 건데 토지는 일단 공시지가 하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거래 사례는 가가 있는데 자, 우리 나가 토지 건물 일체 거래 사례이기 때문에 거래 사례 가는 일단은 토지 거래 사례를 일단 보셔야 돼. 아시겠죠? 자, 거래 사례 가는 토지 거래 사례를 일단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임대 사례는 역시 토지 평가하는 사례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의 수익가액을 구하는 사례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자, 건설 사례 있죠. 요거는 요거 이용해서 건물의 가격 구하면 될 것입니다. 이 자료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운용이율 나와 있고요. 자, 기타 나와 있습니다. 자, 토지에 귀속하는 순이익의 시점 수정은 임류지수 활용하래요. 자, 바로 이 말이 또 한 번 힌트를 주는 거죠. 자, 그 임대 사례는 토지 귀속 순수익을 구하는 사례야라는 것을 주고 있어요. 자, 가격 시점은 의뢰인이 제시한 03년 8월 31일인데 자, 별도로 의뢰인이 제시한 날짜가 있으니까 요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옛날 기출문제 표현은 가격 시점인데 지금은 기준 시점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자, 요거 표현은 제가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3년 8월 31일이 기준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거래 사례 여기 거래 사례 나까지 해서 이렇게 하긴 했어요. 이렇게 분석을 하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던 게 있어.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본건의 임대수지 내역. 이 자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목차를 이렇게 설계하고 나니까 뭐가 빠져 있죠? 임대수지 내역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임대수지 내역이 빠져 있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비는 직접 산정하래요. 여러분, 필요재경비에 원래 오늘날에는 또는 최근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게 맞아요? 포함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포함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환원이율도 상각 전 환원율이 제시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론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했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감가상각비를 직접 산정할 것이라고 요구했어. 그리고 뒤에 가서 보니까 환원이율도 건물 환원이율을 뭘 줬냐면
자, 건물 환원 이율에만 이게 있는 겁니다. 토지에는 이게 없죠. 건물 환원 이율에 상각 후 환원 이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료 11번 보시면은 상각 후 세액 공제 전 건물 환원율이라고 해서 1년에 10%라고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상각 후 세액 공제 전 환원율을 준 경우에는 이때는 필요재경비도 상각 후를 구해야 되니까 감가상각비를 구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상각 전을 줄 수도 있고 상각 후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각 후를 주는 경우에는 필요재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상각 후 순입률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본건의 건물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본건의 건물 가격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본건의 건물 가격은요. 여기서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자료가 토지 가격을 구하는 사례라고 한다면 얘를 먼저 구해야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뭔가 좀 이상해. 그죠?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 그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문제가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 줬는데 요 앞에서 개별평가 하게 되면은 토지가 얼마, 건물이 얼마인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요 평가액과 요 평가액을 이용하면 토지 건물의 가격 구성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건물의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의한 가격 구성비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토지 건물의 가격 구성비를 구하게 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문제 토지 건물 환원율을 가중평균해서 환원율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 환원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구한 다음에 이걸 빼주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상각 후 순입률을 구할 수 있을 건데 그 상각 후 순입률을 나누기 종합 환원율로 해주면은 일괄 수익가액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거예요. 본건의 임대 수지를 활용해서 일체 수익가액을 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주고 있는 모든 자료가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전체 문제 분석을 하고 나니까 본건의 임대 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아직 마땅히 자리가 세팅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 얘는 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애일까를 고민했었을 때 아, 이 문제는 요 정보를 이용해서 이걸 구하는 자료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설계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예시답안과 함께 문제풀이 보도록 할게요. 자, 평가 개요는요. 어떤 물건에 대한 평가다 쓰시면 됩니다. 자, 어떤 물건, 대상,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평가 목적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목적. 그리고 기준 시점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개요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와주시면 돼요. 평가 개요에 너무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감정평가서의 평가 개요도 별 내용이 안 들어갑니다. 별 내용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어떤 물건을 어떤 목적으로 평가하고 기준 시점은 언제로 한다 정도이고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좀 독특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쓸 게 아니라 그 해당 내용을 풀 때 그때 서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내용 중복도 피할 수가 있고 또 나도 문제를 풀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코멘트를 쓰고 문제를 풀면은 나도 실수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저 뒤에 가면 이런 거 있는데 난 이걸 이렇게 고려하겠어. 그런 계획들을 평가 개요에다가 쫙 적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정작 해당 부분 문제 푸실 때는 까먹어 갖고 그걸 놓치고 푸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가 개요는 그냥 깔끔하게 쓰시고 간단하게 쓰시고 그런 다음에 해당 논점, 해당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겠다. 거기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새 이 수험가의 뭐랄까 뭐 트렌드라고 할까 뭐 유행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답안지라든가 지식에는 사실 유행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감정평가서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의 답안지 스타일은 바뀌어. 왜냐하면 이제 그 수험생들이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그 강사 스타일 답안지로 이제 유행이 되고 바뀌는 건데 오리지널하게는 평가 개요는 이렇게 쓰는 게 충분한 거예요. 평가 개요는 이렇게 쓰는 게 충분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뭐 이따가 뭐 도시계획
시설도로 저촉은 어떻게 뭐 할 거고 뭐 제시외 건물은 어떻게 할 거고 여기다 막 잔뜩 쓰는 요새 좀 그런 답안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그 해당 내용 나오면 그때그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채점자도 보기 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문제를 푸실 때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물음일 처리방침 나와 있죠. 자, 개별평가 할 거고 뭐 이런 거다. 기본적인 서술 적어줬어요. 다음에 자, 개별평가. 먼저 공시지가 기준법 할 겁니다. 자, 표준지 우리 어떤 거 쓸 거냐? 먼저 골라야 되는데. 자, 먼저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이니까 공시지가 고르실 때에는 일단 용도지역을 먼저 보셔야 돼. 요거 지워주면 되죠.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이 한 개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당연히 1번 표준지 선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1번 표준지 선정하겠다. 자, 우리 그냥 특별한 논점이 없으면 멘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용도지역 이용 상황 요 두 가지만 언급해 주시면 돼. 그래서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하여 가장 비교 가능성 높은 1번을 고르겠다라고 하고 나머지 2번과 3번은 왜 배제했는지 짤막하게 핵심적인 키워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문장을 길게 늘려 쓴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건 아니에요. 짤막짤막하게 압축적으로 핵심만 서술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표준지 2와 3은 용도지역이 상이하여 배제함 이렇게 쓰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용도지역이 상이하여 배제함 이렇게 쓰면은 문장 표현이 괜히 길어지잖아요. 쓸데없이 시간만 더 낭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약간 답안지를요. 특히 실무 같은 경우는 그런데 물론 이론과 법규도 시간이 충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가 더 큰 시간 압박감을 느끼는데 실무는 약간 F1 레이스라고 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량으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 시간 0.1초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F1 레이서들이 중간에 타이어 교체하고 연료 보충하기 위해서 그 피트인을 하거든요. 잠깐 들어와요. 자기 기지로. 잠깐 차가 끽 들어오면요. 뭐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타이어 교체 팀하고 뭐 엔진 뭐죠? 오일 그 기름 넣는 팀 이런 팀들이 장비를 들고 딱 대기되고 있다가 자기 앞에 정확하게 차가 딱 씁니다. 기가 막혀. 그렇게 차가 빠른데도 앞에 끽 하고 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막 달려들어서 막 타이어 팍 빼내고 또 새 타이어 확 낀 다음에 딱 손 들면 쫙 출발해요. 아주 일사불란하죠. 그게 타이어 교체하고 기름 넣고 하는데 시간이 불과 몇 초도 안 걸려. 진짜 뭐 5초 막 걸리나? 막 그 정도로 정말 몇 초 안 걸립니다. 정말 빨리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 답안지를 최대한 빨리 쓰기 위해서 압축적이고 간결한 쓸데없는 표현을 안 써야 됩니다. 쓸데없는 표현을 괜히 써서 시간을 낭비한 경우가 많아요. 압축적으로 짧게 쓰셔야 됩니다. 자, 시점 수정은 설명드릴 거 없죠.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시점 수정치 이런 것들은 산수적인 내용이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은 문제표 찾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밖의 요인은요.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잖아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그냥 별도의 자료제시가 없는 바 1.00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사실 이 말도 그냥 안 해도 돼요. 이 말도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1.00으로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 전혀 이 문제의 논점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이 전혀 논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자세하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간단하게 별도의 자료 제시가 없는 바 1로 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정 바쁘면 그냥 이런 말도 그냥 쓰지 말고 그냥 1.0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준하면은 단가가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래 사례 비교법 할 건데 자, 거래 사례는요. 가가 있었죠. 나는 일체 거래 사례까지 넘어가고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위 건물은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래. 그래서 최유효 이용 상태에 미달한다고 합니다. 자, 원래 사례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사례를 못 쓰는 건가? 라는 의심을 일단 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분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의 가격을 빼서 토지만의 거래 가격을 구해서 요거를 본건의 토지 가격으로 비준해 오는 방법이 우리 이거를 배분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배분법도 원칙적으로는 최유효 이용 사례에 대해서 사례가 얘가 사례잖아요. 사례가 최유효 이용 사례 상황에 있어야지만 배분법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야지만 토지와 건물이 최유효 이용 상태에 있어야지만
그 토지의 가격이나 건물만의 가격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 사례여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미달하기 때문에 배분법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못한다 이 얘기예요. 못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이거는 못 쓰는 사례인가 싶어. 그런데 뒤에 보니까 매입 직후 철거되고 현장 조사일 현재 6층 건물을 신축 중이래. 그러면은 이 지상에 있는 건물은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요? 요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노후된 건물이야. 이거는 매입 이 거래가 있을 당시에는 존재했던 낡은 건물이지만 어차피 이건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이 거래 가격에는 이 건물 자체의 가격은 고려되어 있지 않고 대신 철거비가 고려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건물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물입니다. 요거는 옛날에 있었던 낡은 건물이고 지금은 60짜리 건물이 새롭게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고려하지 않지만 이 건물에 대한 철거비를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이 사례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사례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습했던 철거비를 고려하는 그냥 그런 사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쓸 수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네. 자, 신속한 명도 조건으로 시장 가치보다 5% 높게 매매한 거래. 사정이 개입됐네. 여러분, 사정이 개입되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다만 보정할 수 있어야죠. 사정이 개입됐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사정이 개입되었을 때 그것이 보정 가능하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얘는 보정 가능하잖아요. 보정 가능하니까 쓸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가능, 쓸 수 있는 사례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중 교재에서는 요 사례가 뭐 이렇게 적정한 토지 가치를 구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거를 사례 선정을 안 하는 시중에 예시 답안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미달했지만 미달한 상태였지만 어차피 철거 전제 거래했기 때문에 철거비 고려하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자, 고가 거래했지만 사정 보정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거 쓸 수 없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저는 그래서 이거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웬만하면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 웬만하면 사례를 배제하지 마시고 그 사례를 쓰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점수 채점이 포지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면 맞추는 대로 득점을 더하는 방식이지 네거티브 방식은 뭐예요? 틀린 내용 쓰면 감점하는 거잖아요. 근데 틀린 내용 썼다고 해서 감점하진 않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거래 사례 가가 원래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쓸 수가 없는 사례야. 가가 원래는 쓸 수 없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가를 썼어. 너 가 쓰면 안 되는데 왜 썼어? 라고 해서 감점을 하지는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가를 쓴 자 사례가 가하고 나가 있는데 가는 못 쓰는 사례고 나만 써야 돼. 원래 출제는 그렇게 됐어. 출제 의도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두 수험생이 답안지를 냈습니다. 자 A하고 B가 답안지를 냈는데 가는 가하고 나를 다 썼고 B는 나만 썼어.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풀이가 맞다면 이 둘은 점수가 같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안 주면 되잖아요. 점수를 안 주면 되지 이거 썼다고 해서 너 이거 쓰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3점 이렇게 하진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채점은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채점 기준표에 요구사항들이 있어. 그 요구사항들을 채웠으면 그 채운 내용대로 점수를 추가로 이렇게 플러스로 주는 방식이지 잘못 썼다고 해서 그거를 점수를 까는 방식이 아니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를 쓸 때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점수는 같을 거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A가 이걸 쓴다고 시간 낭비는 더 들어갔겠죠. 하지만 시험장에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웬만하면 쓰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더 안전해요. 자, 그래서 이 사례는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례 가격 정상화 보겠습니다. 자, 21억에 거래를 했는데 철거비 5천만 원 예상을 했죠. 그리고 폐재 가치는 2천만 원 예상했으니까 5천 플러스 해주고 2천 원 마이너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철거비까지 고려를 해요. 그런 다음에 사정 보정 105분의 100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순서를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도 역시 논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게 금철사배 이게 금철사배다. 여기다 쓸까요? 자, 금철사배가 맞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금사철배가 맞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 법전에 뭐 금철사배 순서로 해라 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어떤 걸 하셔도 순서에 따라서 뭐 맞고 틀리고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시든 뭐가 맞다 틀리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자, 지금 이 해설의 경우에는 철거비를 먼저 했죠. 금철하고 요거는 사정보정이니까 금철사
금철사의 순서로 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저는 원칙적으로 금철사배로 하는 편인데 역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수험생일 때부터 금철사배로 배웠고 그리고 금철사배로 계속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저는 금철사배가 더 편하긴 하는데 금사철배로 가르치시는 강사님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특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 그냥 둘 다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철사배, 금사철배 두 가지가 있는데 상관없고 자 나누기 면적을 해서 토지 단가를 구했습니다. 자, 이거 단가 정리를 언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토지 단가가 산출되었을 때 이걸 우리가 10세 만두라고 하죠. 10세 만두, 10만 원 이상이면 유효 숫자 3자리, 그죠? 그렇게 정리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최종 단가를 결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단가 정리는 최종 단가를 결정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최종 단가가 아니라 평가의 중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평가의 중간 과정에서는 단가 정리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혼란을 방지해 드리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는 단가 정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냥 원단위까지 그냥 나오는 대로 쓰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최종 평가에게서는 단가 정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를 평가할 때 또는 토지나 순수익을 평가할 때 이렇게 임대사례 비교법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럴 때에는 평가의 중간 과정에서는 단가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가 정리는 최종 결과치에 대해서만 단가 정리를 한다. 이렇게 기본 방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하면 되는 거죠. 자, 거래일자 4월 1일부터 기준 시점 8월 31일까지 시점 수정하시면 되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한 다음에 시산가액 구하시면은 비중가액이 구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중가액 하나 구했고요. 다음에 임대 사례 보겠습니다. 우리 임대 사례에서 토지 잔여법으로 토지 수익가액 구할 거예요. 자, 1년간의 총 임대 수입이 4억 3천인데 필요 재경비가 20%입니다. 근데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대. 그러면은 우리가 순수익이 상각 후 순수익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각 후 순수익이 구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344라고 하는 상각 후 개념의 순수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례의 상각 후 순수익에서 건물 기속 순수익을 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례의 건물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표가 나와 있죠. 자, 건설 사례의 건축비가 평당 250 나와 있습니다. 자, 평당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제곱미터로 환산해야 되니까 곱하기 400분의 121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제곱미터당 건축비 단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임대 사례로 가져올 겁니다. 자, 양자의 개별 요인 비교치 보니까 100으로 개별 요인은 동일을 해요. 그런데 잔가율 비교를 해야겠죠. 잔가율 비교 이거 오타네요. 잔존 내용 연수인데 자, 이거 오타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시점 수정은 건축비 지수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개별 요인은 대등하고요. 그리고 잔가율 비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준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잔가율 비교하실 때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숫자는 가격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잔존 내용 연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다? 가격 시점 현재 몇 년 남아 있냐.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이 임대 사례의 임대 시점, 그 임대 시점 당시에 잔존 내용 연수가 궁금한 겁니다. 자, 우리 요거 임대 사례 보시면요. 요 임대 사례가 임대 시점이 언제인 거 아니? 2002년 1월 1일이에요. 2002년 1월 1일자에 저때 몇 년 남아 있었냐?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2002년 1월 1일이니까 2002년 1월 1일이니까 자, 이 건물이 지어진 게 2000년 6월 30일이고 지금 임대 시점은 2002년 1월 1일이니까 요 사이에 만년 감가 기준 하면 1년이 경과한 겁니다. 지금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저렇게 임대 수지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요 당시에는 49년 남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당시에는 49년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49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깜빡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가격 시점 현재의 잔존 연수가 아니라 임대 시점에 잔존 연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단가 구했고 곱하기 면적해서 건물의 총액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례 건물 가격 구했고요. 자, 그럼 이제 사례 건물 가격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건물 환원율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례 건물 가격에다가 상각 후 환원율 곱해주면은 사례 건물 기속 순수익 구해지게 되고 이거를 전체에서 빼게 되면은 사례 토지 기속 순수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건으로 기준하기 위해서 기준을 하는데 사정 보정 없고요. 시점 수정은 임류주수 이용해서 시점 수정하고요.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다음에 면적 으로 나누어서 토지 단가를 구하는 거죠. 토지의 순수익 단가를 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의 면적은 사례의 토지 면적이 이 자리에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 토지에 귀속하는 순수익을 원 단위까지 구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토지 환원율로 나누어서 토지의 수익가액을 구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최종 단가니까 단가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익가액까지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수익가액을 구하고 나면은 토지 가치를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구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다음에 수익환원법 세 가지로 구했어요. 그런데 결정은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시지가 기준법이 법상 주된 평가 방법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결정하겠다. 결정 내리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시산가액을 놓고 보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364만 원인데 방금 우리가 구했던 수익가액이 얼마이냐면 321만 원이에요. 좀 수익가액이 낮죠. 일반적으로 수익가액이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코멘트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시산가액 조정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의 코멘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가액이 왜 낮냐? 그게 자주 나올 텐데 수익환원법에 의한 가액은 임료의 지행성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임료의 지행성. 그래서 임료의 지행성 등으로 다소 낮게 산정된 바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이 부분에서 문학적 창의력을 발휘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막 스토리를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포맷이 정해져 있는 거야.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결정할 거고 그 가액의 합리성을 다른 방법에 의한 가액으로서 합리성 검토를 했는데 합리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합리성 검토 과정에서 수익가액이 조금 낮게 나오던데 그거는 임료의 지행성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건 다 멀쩡한데 거래 사례에 의한 가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아. 그럴 수도 있겠죠. 비중가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을 수 있겠죠. 그때는 이 거래 사례 만약에 뭔가 사정이 개입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사정이 개입된 사례라서 보정을 했지만 그래도 부정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거래 사례가 유사 지역에 있는 사례야. 그래서 지역 요인 보정을 했지만 그래도 사례가 유사 지역의 소재에서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핑계를 대주면 돼. 아시겠죠? 얘가 왜 유난히 높은지, 유난히 낮은지 뭔가 핑계거리를 찾아서 핑계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시산가액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한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구하는데 유난히 높은 게 있거나 유난히 낮은 게 있을 거예요. 특히 공시지가 기준법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유난히 높은 게 있거나 낮은 게 있는데 그때는 왜 얘가 유난히 높은지 왜 얘가 유난히 낮은지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토지 가치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건물 가치 구하면 되는데 건물 가치는요. 본건에 직접법에 의한 공사비 과거 내역 활용하지 않고 표준적 건설 사례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당연히 그냥 이걸로 바로 수식으로 띡 넘어가는 것보다 아주 간단하게 짧게 이 정도 언급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 언급이 있고 없고가 한 1점 정도는 좌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 쓰지 말라고 준 거잖아요. 맞아요. 네, 쓰지 말라고 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쓰지 않을 때는 왜 안 쓰는지 정도에 대한 언급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이거 당연히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쓰는 거 맞아. 근데 왜 안 쓰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답안지니까. 아시겠죠? 답안지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썼다 안 썼다가 정말로 네가 이걸 왜 안 쓰는지를 알고 안 쓴 건지 아니면 실수로 깜빡 잊고 안 쓴 건지 그냥 둘 다 이게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안 쓰는 걸 알고서 안 쓴 거다라고 적어주시는 게 안전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답안지라고 하는 거는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치명적으로 오해하는 게 있는데 실무를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실무를 수학이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실무를 잘한다. 수학을 잘하면 실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원래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잖아요.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원래 머리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당연히 실무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포인트가 아니라 뭐냐면 실무는 수학이 아니에요. 실무는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은 하나의 유일한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 헤매는 거잖아요. 근데 실무는 유일한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자, 임대 사례가 아니 또 본건이 100% 임대 중이래. 그러면 이거 100% 임대 중이니까 공실을 고려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5% 정도 표준적 공실률을 고려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모르겠다니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 알 수가 없어. 지금 이 문제가 출제가 된 지 20년, 30년이 지나도 지금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왜? 출제위원이 입 닥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또 달라 생각이. 어떤 출제위원은 내가 100%라고 줬잖아. 100% 임대중이라고 줬잖아. 이 말은 공실 고려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출제위원은 아니 내가 100%라고 줬어도 표준적 공실률 5% 고려해야지. 니네들 예측 변동의 원칙 몰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이 최종 숫자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숫자값도 뭐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수험생의 답안지로서 그러니까 현업과 답안지는 다르겠죠. 현업은 그래서 이 숫자가 얼마인데 이게 중요하긴 해요. 왜? 숫자로 내가 책임을 지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얼마로 받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답안지는요. 내가 이 평가액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자체, 나의 사고의 플로우, 나의 지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평가액에 이르렀어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출된 최종 평가액보다는 그 평가액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임대가 100% 중이다 그랬을 때 공실률을 고려하지 않은 답안도 있고 공실률을 고려한 답안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벌써 답안지가 쪼개지는 거죠. 경우의 수가 쪼개지죠. 그랬을 때 공실률을 고려했다 안 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왜 공실률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또는 나는 왜 공실률을 5% 고려했는지 그 판단의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대체 네가 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푼 건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무는 수학이 아니다. 그래서 이 결과치가 절대 진리치가 아니에요. 이 결과치, 이 하나의 유일한 진리치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래. 나는 이걸로 봤어. 나는 이걸로 봤는데 난 이걸로 봤어. 넌 왜 이걸로 봤어?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이걸로 봤어.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이걸로 봤어.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난 이걸로 봤어. 이 과정이 중요한 거야. 이 과정이. 아시겠죠?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판단을 했으면 내가 그러한 판단을 왜 했는지 그 판단마다 짤막짤막하게 나는 왜 이렇게 했다. 나는 왜 이렇게 판단했다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 절대 분량 과다하지 않게. 아시겠죠? 요거 짧은 한 줄도 안 되는 요 문장 하나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쌓여서 답안지 전체적으로는 5점, 10점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걸 모르면요. 이것만 죽도록 빨리 풀어. 이 수식만 죽도록 빨리 풀어서 이 숫자값만 빨리빨리 구해냅니다. 그거 실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 실무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소한 판단들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그 판단 근거를 적어주는 사람이 실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적 공사비 이용해서 본건의 건물 가격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조달 원가 구했고 그런 다음에 여기 건물 가치 구했어요. 감가수적해서
감가수정해서 적산 단가 구했고 여기다 이제 면적 곱해서 총액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단가 정리는 최종 단가에서만 단가 정리한다면서요. 근데 여기 재조달 원가는 최종 단가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최종 단가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왜 단가를 정리했죠? 얘는 왜 단가를 정리했죠? 이거는 현업평가 관행이 그래요. 현업평가 관행이 건물 평가할 때는 재조달 원가 단가를 한번 결정합니다. 재조달 원가 단가를 한번 결정하고 그러고 감가 그 내용 연수를 곱해서 적산 단가를 한 번 더 구해요. 그래서 건물 평가는 실제 현업의 양식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단가를 한번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 경관 연수하고 잔존 연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산 단가를 구합니다. 적산 단가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면적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가액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이 현업 방식이기 때문에 건물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 답안도 건물은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은 토지 평가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건물은 재조달 원가 단가 한번 구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적산 단가 한 번 더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토지 건물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서 전체 가치를 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정보를 이용하면은 토지 가격 구성 비율, 건물 가격 구성 비율을 구할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뭐 토지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 이렇게 각각 이 금액이 뭐에 대한 평가액인지 병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불필요한 병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쓰지 않았어요. 자, 왜냐면 이게 뭔가 지식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우리 앞에서 토지 평가액이 이거라는 거 이미 구했잖아요. 여기다가 굳이 토지라고 안 써도 이건 토지인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쓸데없이 막 가로하고 토지, 가로하고 건물 그런 거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지식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이미 앞에서 토지는 얼마라고 구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 자체도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해. 사실은 이것도 요거 자체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사실 시간이 크게 안 걸리면 그냥 나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쓸 수는 있겠죠. 이건 사실 점수 득점용이 아니라 요건 사실 내가 헷갈리지 않으려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값을 정확하게 구하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일괄 거래 사례 비교할 건데 자, 우리 아까 사례가 거래 사례 나가 있었죠. 자, 나 올라갑니다. 나 보시면은 일체로 4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시점 수정 요거 하면 되고요. 자, 요거는 여기 시점 수정이 자체 나와 있습니다. 본건에 과거 1년간 상승률 나와 있으니까 저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쓰겠다. 요것도 짤막한 판단이에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저거를 바로 쓰는 것보다는 문제에서 저렇게 줬으니까 저 자료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짤막하게 언급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 많은 수험생분들이 여기서 수량 요소 포함이라는 요 표현을 무슨 뜻인지 잘 이해 못 하시는데 이 개별 요인, 원래 면적이라고 하는 요인은요. 원래 개별 요인에 포함된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시지게 하잖아요. 사시지게 그리고 면 하잖아요. 사시지게 면. 근데 원래 이 면적이란 요인은 원래는 개별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면적이 200이다, 300이다 라고 하는 건 그 토지 자체의 개별적 요인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면적은 여기 개별 요인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개만 하면 되지 개 면을 원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별 요인이야. 토지의 가격을 거의 뭐 결정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말 이상하네. 결정적으로 결정한다. 본질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별 요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별 요인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면적 요인만큼은 별도로 뺀 거예요. 아시겠죠? 별도로 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시지게 면이라고 하는 이러한 비교 산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 면적 요인을 얘는 원래 개별 요인이었으니까 얘를 다시 개별 요인에 집어넣어서 면적 요인까지 포함된, 면적 요인까지 고려가 된 개별 요인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료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개별 요인을 줬죠. 개별 요인은 5% 우세하다라고 줬는데 여기 보시니까 수량 요소 포함인데 여기서 수량은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몬소린관이 면적 요소가 여기 개별 요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비교 산식이 사시지게면이어야겠어요? 아니면 그냥 사시지게면 되겠습니까? 바로 사시지게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수량 요소 포함 이거는 개별 요인 안에 면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 얘기고요. 만약에 수량 요소 불포함 이러면요. 그때는 개별 요인 안에 면적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별도로 면적을 추가적으로 별도로 비교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적 요인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면적을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괄 거래사 비교법에 의한 비중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일괄 수익하는 법인데, 자, 우리가 이제 본건으로 넘어갑니다. 자, 본건에 임대수익 내용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이 연단위인지 월단위인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보증금 운용 이익이니까 요거는 그냥 요거 자체 쓰시면 되고, 지불 임료니까 역시 이거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더하시면은 총수익 구할 수가 있고요. 자, 필요재경비 구할 수가 있는데, 필요재경비 보니까 장기 차입금 이자는 필요재경비 항목이 아니에요. 요거는 DS의 성격이잖아요. 요건 그래서 DS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재경비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유지관리비 인정되고요. 제세공과 인정되고 손해보험료 인정되고 다 인정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직접 구하래요. 자, 요거는 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가 상각 후 환원율을 줬고 감가상각비를 구하라고 문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요건 구해야 돼. 그래서 다 더하는데, 자, 감가상각비만 별도로 구해서 더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요거 앞에서 본건의 건물 가격 구할 때 우리 앞에서 이 본건 건물의 재조달 원가가 여기서 74만 1,000원이라고 구했습니다. 이거 이미 앞에서 구했던 정보예요. 본건의 재조달 원가가 741이니까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741000 본건의 재조달 원가 단가에다가 연면적 곱해주면은 본건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곱하기 전체 내용수분의 1 하면은 1년치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가상각비를 구할 때 공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적산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적산가액. 자, 재조달 원가는 신축 건물을 전제하는 거죠. 신축 건물. 신축 건물이니까 경과가 그러니까 내용 연수가 전혀 경과되지 않았겠죠. 따라서 이때는 전체 내용 연수분의 1이 와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체 내용수분의 1이 와주면 되는 거고요. 적산가액은 이미 몇 년 지난 거죠. 만약에 얘가 50년이다 하면 얘는 이게 여기다가 50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만약에 3년 지났다라고 하면 이 적산가액은 3년이 지났다는 걸 전제로 구해진 가격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가격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할 때는요. 잔존 내용 연수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잔존 내용 연수. 그래서 얘가 47년 남았다라는 전제하에 구해진 적산가액이니까 이 자리에도 47분의 1이 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간단하냐? 당연히 얘가 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냥 재조달 원가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적산가액 구하려면요. 감가 수정까지 해야 돼. 그렇잖아요. 적산가액은 재조달 원가에다가 곱하기 감가까지 해줘야지만 적산가액 나오는 거니까 얘가 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으로 구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치 감가상각비를 구한 거예요. 감가상각비. 자, 왜 표현이 감가수정이라는 표현하고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이 혼재하느냐? 우리가 감정평가적으로는 감가수정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약간 이거를 회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 부동산 회계. 근데 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용어가 좀 충돌하는 건데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이게 회계적으로 어떠한 항목을 따질 때에는 회계학 내에서는 감가상각비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대상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건물의 경과년수만큼 감가를 해주는 것은 우리가 감가수정이라고 하니까 감정평가에서 우리는 감가수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회계학적으로는 감가상각이라고 표현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필요재경비. 그래서 이제 요거 빼고 나머지를 다 더한 건데 역시 이것도 뺐잖아요. 뺐으면은 왜 뺐다?
왜 뺐다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왜 뺐다 꼭 적어 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해서 삼각그 순수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종합환원율을 구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개별평가액을 기초로 해서 토지건물 가격 구성비를 구하고 환원율 이렇게 물리적 투자 결합법의 원리로서 종합환원율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입 딱 치고 이렇게 그냥 바로 숫자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평가 보고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숫자는 당연히 이렇게 구하겠죠. 당연히 구할 겁니다. 근데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물리적 투자 결합법을 적용하겠다라는 이 나의 판단 근거를 적어주시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요건 할 줄 알죠. 요건 할 줄 알지. 근데 문제는 요거를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답안지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물을 숫자 맞추기라고 좁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어떤 평가 결론에 도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다.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다. 그 과정이란 단어를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숫자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순간 실무는 절대 고득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빨리 푸는데 나 실무 되게 빨리 풀어. 나 100점 내 100점 다 풀어. 막 그러거든요. 나 실무 고수야. 와, 저 누나는 진짜 실무 빨리 풀어.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면 점수가 별로 안 좋아. 그럼 나는 왜 점수가 안 좋지? 막 이해를 못 해. 우리 시험은 정말 엉망이야. 개판이야. 막 이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숫자만 써서 그래요. 숫자만 써서. 실무는 숫자만큼이나 판단 근거가 중요한데 얘가 1점, 얘가 1점이다. 그러면 얘 안 쓰고 얘만 썼어. 그럼 1점 득점. 근데 어떤 애는 누가 썼어? 그러면 걔는 2점 득점. 이런 식으로 답안지 전체에 쌓이면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상가액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가액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구했던 개별평가액과 일체 평가액을 일괄 평가액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평가에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최종 평가 결정하시면 돼요. 자, 역시 원칙적으로는 복합 부동산을 평가하실 때는 개별 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개별 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을 결정했으니까 물음 1은 해결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음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대출 조건 나와 있죠. 여기 6번에 조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서 자, 현금 등가액을 구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지금 뭔 소리냐면 벽계수 씨는 저당 대출 받는 조건으로 39억 원의 이 건물을 매수 제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벌써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미 우리가 구한 평가액이 지금 본건은 43억짜리 부동산이다 라고 구했는데 39억 원에 살래? 라고 하면 굳이 저 대출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당연히 사는 게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숫자 금액에 좀 문제가 있고요. 자, 그리고 39억 원의 매수 제한 받았대요. 그런데 감정평가액의 60%를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금액 그냥 43억이라고 할게요. 43억 원의 60%를 대출해 준다 이 얘기예요. 그럼 대출액은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죠. 근데 거래 금액이 39억으로 거래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현금 지급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현금 지급액은 39억에서 이걸 뺀 나머지가 현금 지급액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금은 이만큼 지급을 하고 나머지 대출은 요만큼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현금 등가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은 현금 등가액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렇게 구해보면요. 대출액은요, 아까 우리 구했던 감정평가액의 60%를 대출 받는 거니까 25억 9천을 대출 받는 겁니다. 그냥 26억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현금 지불액은요, 39억에서 요걸 빼주면 나머지 13억을 현금으로 지불을 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대출의 현금 등가액이 얼마냐라는 것인데, 자, 요거는요 25억 9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출 이자율이 6%고 30년 조건이래요. 매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니까 6% 30년짜리 MC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6% 30년 MC 곱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시장 이자율 12%니까 12%로서 30년치를 현가합 하시면 되겠죠. PVAF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저당 대출액의 현금 등가액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15억 나옵니다. 자, 숫자가 굉장히 내려가죠.
숫자가 굉장히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까요? 대출 이자율은 6%인데 시장 이자율은 12%예요. 그럼 이러한 대출을 쓰는 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은행에 예금을 맡겨도 12% 이자를 주는 상황인데 대출 이자율을 6%만 내고서 대출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대출은 당장 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대출이 존재한다면 몇백억, 몇천억, 몇 조 원이라도 받으면 돼요. 왜? 6%의 대출 받아서 12%의 예금을 하면 나는 그냥 내 돈 하나도 없이도 매달, 매년 6%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리한 대출이에요. 그래서 26억을 대출 받아도 이러한 대출은 굉장히 유리한 대출이기 때문에 매년 6%씩 반대로 내가 은행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받는 셈이기 때문에 실제 나의 대출 부담은 15억 정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굉장히 유리한 대출이에요. 그래서 요거 합치게 되면은 요거를 합치게 되면 최종적인 현금 등가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8억이라는 현금 등가액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출을 받아서 이 건물을 사는 경우에는 나는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28억 원에 사는 셈이에요. 근데 이 건물은 원래 시장 가치가 43억짜리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대출을 끼고 사면 내가 28억 원에 사는 셈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는 게 현명해요? 멍청해요? 현명한 거죠. 그래서 매입 타당성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이 문제는 살짝 출제 오류까지는 아니지만 출제 실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조금 더 정교하게 문제를 낼 거였으면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 이자율이 지금 이렇게 준 경우에는 대출이 너무 유리합니다. 너무 유리한데 사실 이거는 좀 비현실적이야. 이렇게 유리한 대출을 주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얘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이걸 바뀌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를 조금 세련되게 준다면은 요 금액 자체는 더 높여줘야 돼요. 자, 요 물건은 43억짜리인데, 자, 방법 1번은 요 물건이 43억짜리니까 요거를 43억보다 더 높게 줘야 돼. 뭐 한 50억? 막 이렇게. 너 이거 50억에 살래? 더 비싸게 살래? 더 비싸 보여. 하지만 이러이러한 유리한 대출이 있어. 이러이러한 유리한 대출이 있어. 그래서 요것만 따지면 아니 43억짜리를 50억에 사라고? 이걸 누가 사?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너 이걸 살 때는 굉장히 유리한 대출이 있거든. 그래서 이것까지 고려하면 그러면 살만해? 얘가 더 작아. 결국 43억보다 얘가 더 싸. 이 대출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요것까지 고려하면 넌 결국 이익을 보게 돼. 이렇게 문제를 설계하거나 다음에 두 번째 는 반대죠. 더 싼 금액을 줘. 이렇게 더 싼 금액. 더 싸죠. 더 싸니까 좋아 보이네? 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43억짜리를 39억에 사라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주지만 대신은 불리한 대출을 주는 거죠. 불리한 대출을. 그래서 너 이거 자체는 내가 싸게 팔 건데 대신 좀 대출 조건이 불리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뭔가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이. 아,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고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애초에 제시한 가격도 싸. 그리고 현금 등가액 구해보니까 대출 조건도 너무나 유리해서 현금 등가액은 더 싸. 이건 안 사는 게 바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문제가 허술한 거야. 이렇게 주면 안 돼. 고민을 되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고민이 없어. 그냥 보자마자 너무나 유리해. 숫자 계산을 안 해봐도 아니 43억짜리 건물을 39억에 사는데 심지어 대출도 유리해? 이거는 무조건 사는 거죠. 이거 계산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 무조건 유리하니까. 더 싼데 대출도 유리하대. 와, 이건 뭐 무조건 사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출제가 아쉽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출제 위원도 그렇고 기출 문제도 그렇고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수험생으로서 주어진 대로 풀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면서 본 문제에 대한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